네, 이제 우리 사회 경제의 변화를 주제로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박영숙 UN 미래포럼 한국 대표님을 좌장으로 환경운동가이자 ISEC 대표이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진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민병원 교수님,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송민정 경영기획본부 이사님, 미래창조과학부 이상훈 다자협력과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좌장이신 박영숙 UN 미래포럼 한국 대표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자리 앞에 놓인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버튼을 누르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N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이고요. 오늘 이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세션, 휴먼 빙스에 대한 세션은 우선 우리 이상훈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 협력 담당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헬레나 노비코치 이분께서는 환경운동가이시고 다양한 수상, 고위상을 수상하셨고 이분이 두 번째로 해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민병원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미래의 권력 중심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 네 번째는 송민정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의 경영기획본부 이사님이 우리 사라지는 일자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상훈 과장님부터 먼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제기구 그다음에 지역협력체의 협력을 맡고 있는 이상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미래 창조과학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금 그 저희 미래부가 작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올해 이 컨퍼런스는 두 번째가, 원래 이 컨퍼런스가 예전에 방송위원회 있을 때부터 시작한 거라서 이제 그것부터 이제 계산하면 10년째가 되는 이제 행사입니다. 근데 올해 특히 이제 왜 그러면 미래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저희가 항상 현재 이렇게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언론 매체나 이런 것 또는 여러 소설이나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접할 뿐이고, 좀 더 이제 폭넓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주제를 미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의식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6세에서 39세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기간은 4월 18일부터 23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래사회의 가치관이라든가 기술 발전에 있어서의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인간 윤리 의식의 변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국가의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설문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우선시 되는 가치가 뭐겠느냐 했는데 그 답이 첫 번째 가치로서 안전한 생활 환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가 시간, 이어서 건강과 소득, 가족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요. 지금 이 조사가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4월 16일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이 안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경각심과 더 많은 중요성을 좀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데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그나마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기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편리함 또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 또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 바로 그러한 의식이 이 조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응답자들께서는 지급 형태의 변화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해주셨고요.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해서도 거의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자동화, 로봇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우려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국민소득 증가에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표에 이제 5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쭉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는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이게 63%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NGO의 이제 역할이나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NGO의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여전히 약 51%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또 현재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체제인데 그 중심 체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6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9%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높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 그런 직업들이 미래에 혹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70%가 부정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상과 미래 기술 허용 여부에 대한 그 설문에서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마지막 우리 기사의 본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시사회의 등장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85%가 그러한 위험성을 깊게 인식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좀 안전한 사회를 좀 갈망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당연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의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보면은 우선 우리 질병치료, 우리 신체의 질병치료를 위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체 능력 그 자체를, 질병이 아닌 신체 능력 자체를 향상하는 데에서는 신중한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컨대 빈부 격차가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을 통해서 더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75%가 호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또 전 세션에서 로봇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조사에 따르면 로봇의 인간 노동 대체 정도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 활동의 50%를 로봇이 대체할 정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신체의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신체 일부를 아예 로봇으로 하시겠느냐라는 그런 의향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38%가 의향이 없다, 전체적으로 30%가 그러면서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중간층이 한 3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어떤 반려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할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대가 지금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대가 적은 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감과 비공감이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로봇이 아주 진화해서 정말 인간의 어떤 반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공동체 사회 형성에서 그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느냐, 여기에서는 그 공감도가 이게 30% 났고, 또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도 30% 나와서 또 지금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기술 발전의 혜택 및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우선 그 실현 가능한 기술 및 현상 공감도에 대해서 높게 나왔고 또 기대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 질병이 출현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생길 것이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 외에 뭐 아까 바다로 가는 뭐 고래인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해저도시 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편 반면에 기술 발전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빈부격차 심화, 이상기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의 부작용이 기술의 발전의 혜택보다 좀 더 큰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한정돼 있고 또 양극화가 결국은 더 심화되고 새로운 양극화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도 그렇고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이 자원 문제가 이제 많은 국제 분쟁을 유발했는데요. 21세기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 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제 분쟁이 생기겠냐 했을 때 거의 90% 가까운 그 응답자들이 상당히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런 국제 분쟁에 과학기술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약 한 50% 정도가 가까이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또는 많이 기여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국가 정책 및 법 제도에 있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뭘 준비할 거냐 했을 때 정부는 당연히 과학기술 영재 육성에 전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래 기술에서 집중해야 될 학문 분야가 어디냐 이랬을 때에 생명공학 기술 분야가 제일 많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이 뒤를 이어서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나노기술 이렇게 손꼽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될 미래 정책 분야는 무엇인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손꼽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계층, 세대, 지역 등의 어떤 양극화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뒤로 이어서 자원난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문제, 내일 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또 국민 우리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뒤를 이어서 정부가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주말에 언론에 배포해서 어저께 이제 언론에 실렸습니다만, 그 언론에 실린 그 인터넷 뉴스 중에 제가 이제 댓글들 한 530개 중에서 한 100여 개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 역시 많은 분들이 현재 현실이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지만, 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밝게 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본 거는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계기가 아까 우리 안전의 가치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 꼽힌 것처럼 한 사회의 향후의 진로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명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는 것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 프레이라고 유명한 미래학자가 2030년이 되면은 일자리 20억만 개가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한 개 일자리 소멸하는 곳에 2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고요. 또 호주 여성들은 파트타임을 더 원한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의 안전망이 잘 깔려져 있는 국가들은 또 파트타임을 더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오늘 발표 여기 조사 중에서 90%가 자원 부족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분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됐고요. 가장 시급한 이제 해결할 문제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역시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지금 헬레나 노버커치 이분인데요. 이분은 she is very famous for her new economy movement and also her book on Asian futures. And also she is the producer of the award-winning film, The Economics of Happiness. So she deals with the happiness new economic movement. 오늘의 발표 주제는 Economy Changes Human Scale Development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m very happy to be here and also quite surprised to be here because I'm coming from quite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issues t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 am going to follow on from the last message we heard was that people were concerned. The three top concerns of people were global warming, reduc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food security. Well, this feeds right into the movement that I come from and the movement that I'm helping to spread around the world, a movement that I call the economics of happiness. What we mean by that is an economics of human and ecological well-being. And from our point of view, it may sound simplistic, but from our point of view, there are just a few key steps that we need to take as a society in order to reduce global warming, reduc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increase food security worldwide. And the few steps we need to take have to do with the economic system, as a global marketplace. What we have today is nation states around the world now, without any exception, supporting the notion that we are going to grow the economy by encouraging businesses to become bigger and more global and to use more and more energy and technology in order to do so. We argue that we actually should be supporting the local businesses that use less energy and less technology. We would like to see a rebalancing between local economic activity and global economic activity. We see that in order to reduce global warming, we really ne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one of the best ways to do that is to shorten the distance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But as governments support businesses to become more global and supposedly more globally competitive, wha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is that we are being separated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our basic needs. We are importing and exporting the same products. Literally, the US exports 900,000 tons of beef and imports about 900,000 tons of beef. The UK exports as much milk as it imports. This is not just a question of food coming from further and further away, but we also have products, the same products being imported and exported. We have a situation where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a local food product costs more than an imported food product. Now, the exact situation in Korea, I can't tell you, but I can tell you that the general direction is the same everywhere. I have studied, for instance, the price of butter around the world, and I found that butter from New Zealand in the UK cost a third of the price of local butter. Now, in England, people were told, well, New Zealand production is more efficient, that's why. No. I found that in Denmark, we were being served butter from France. In France, we were being served butter from Denmark. In Nairobi, in Kenya, Dutch butter cost half as much as Kenyan butter. And in Ladakh, high up on the Himalayan plateau,
where those girls are from in this photo, butter from the other side of the Himalayas costs half the price of local butter. This is a general pattern because without examining the consequences, our policies are set to support more long-distance trade, more import and export, and bigger traders. So if we shorten the distances, if we particularly pay attention to basic needs, make it a priority that all around the world people should be able to benefit from a local, diversified, rich food production for local and national needs, we will be doing something that will immediately be the biggest change towards reducing global warming, reducing CO2 emissions. It would reduc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it would create food security worldwide. To do what we need to do is not practically difficult. The difficulty is the political climate in which we're operating. There's so much fear now and so much instability and insecurity that national governments are afraid to start re-regulating global trade instead of deregulating it. And this is very unfortunate because after 2008, we saw that being the victim of foreign investment and speculation creates an incredibly unstable situation. And so there is an urgent need for us to step back and look in a more basic, common sense, almost childlike way at what are we doing. There is a turn towards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that could solve not only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food security, but just as importantly, it could solve a problem that we recognize is truly a global problem, and that is a crisis of identity, a crisis of individual and cultural identity. There's an epidemic of depression that'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t's afflicting the youth most of all. I saw it most dramatically in this place, in Ladakh and in Bhutan, where 40 years ago I met people who had the highest self-esteem of any people I had ever met, who had the most amazing joie de vivre, joy. And I saw how the imposition of media images of a consumer monoculture, which was Western and white, and that made children in this part of the world feel that they were too short, that their skin was too yellow, that their eyes were the wrong shape, that they were wrong, they were inferior, and they needed to look like the Western ideal. I saw that even 3-year-old children were affected by an idea of a Western consumer culture. So for many years I thought, well, the problem is the West imposing itself on non-Western cultures. But then I realized that in my native country of Sweden, 3-year-old girls who were Western, they were blonde, they had blue eyes, they looked very Western. And they were saying, I'm not thin enough, I'm not going to eat. And already with the age of 6, they were developing anorexia and bulimia. And then I realized that the problem is not the West versus non-West. It's not about bad people and good people. It's not so much about human cultures. It's about the global consolidation into a consumer monoculture that is spread through media and advertising, and even to some extent through our schools. We are falling victims to monoculture in the human sphere and in the biological sphere. Every day we are losing species and languages, but maybe most importantly, we are losing our children who do not feel that the way they are, their language, their skin color, everything about them is not right. We urgently need to wake up to embrace a path, an economic path that supports diversity, that supports self-respect,
that supports happiness. I hope that you'll be interested in looking further at my book, Ancient Futures, which was a bestseller in Korea, and also at our book, The Economics of Happiness. It's not easy in just a few minutes to lay out some of these arguments, but there is a whole movement out there. One of the biggest movements in the world is Via Campesina, 200 million small farmers who are talking about food security through localization. We need the science and technology to support decentralized, localized development, and we can solve many problems simultaneously. We need systemic solutions today. Localization is such a system solution. Thank you. 헬레나가 지금 포커싱을 맞춘 게 food security, happiness, shortening the distances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그러니까 이 생산해서 멀리까지 수송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경제 체제에 생산을 로컬라이제이션, 로컬화하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민 교수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민병헌 교수님이 미래 권력의 중심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민병헌입니다. 오늘 IT와 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정치 권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큰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 같은 인간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삶의 필요성은 정치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계약을 통해서 정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정치 현상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권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뭐 마약처럼 우리가 한 번 맛보면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수천 년 동안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장악하는 그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회와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늘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왕들이 행사하는 그 권력은 고대나 중세나 우리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것으로 다가왔죠. 공포와 규율을 통해서 이러한 이 정치의 권력을 행사하는 패턴들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약간 역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근대에 들어와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왕이라든가 누군가의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장치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러한 아주 근대의 산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합법적으로 무력을 독점하고 저희가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논리가 주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있습니다만은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권력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하나의 시스템화된 형태로 우리 옆에 이제 바짝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4세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들어서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왕의 통치 자체가 국가였고 이러한 정치 권력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독점이 되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모습들이 서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영토나 주권이나 국민으로 구성된 하나의 정치 단위체고 또
인류 역사 수천 년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단위체가 존재를 해왔지만 제국이라든가 도시국가라든가 또 중세 시스템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시스템에 비해서도 근대 국가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영속적일 것 같은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불과 400년,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전쟁과 또 부의 축적, 중상주의적인 부의 축적을 통해서 근대 국가는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 주권의 논리가요. 처음에는 이런 왕들에게 주권은 군주에게 있었고 점차 이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근대 초기까지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됐고 특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권력의 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 개념을 잠시 쪼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하드 파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요, 10년 이상 싸우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베트남 전쟁이 될까 많은 미국인들 또 세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권력을 이야기할 때 소프트 파워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 눈에 보이는 권력의 요소가 아니더라도 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함께 구사하는 그런 역량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선 패널에서도 나왔지만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위협이라든가 보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권력의 첫 번째 얼굴이라고 한다면 앞서 패널에서도 보신 이 파놉티콘의 모습이 그대로 근대의 단순한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요, 권력은 의제 설정이라든가 어젠다를 설정하는 파워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전략을 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꾸는 그런 두 번째 얼굴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선호도를 바꾸는 세 번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유명한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가르쳤던 권력 개념은요, 하드 파워 그리고 권력의 첫 번째 얼굴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의 가르침에 따라서 근대 국가는 철저하게 사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죠. 이것이 뒤집어진 것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권력의 무게가 중심축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정, 왕정에 대비되는 공화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 또 지배자의 하향식 통치 대신에 이 상향식 사람들을 중시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치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민주주의적이고 국민국가적인 행태가 정보혁명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스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보혁명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권력의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셸 후코가 가르쳤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파워와 knowledge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권력과 지식을 슬래시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요, 네트워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제 어떤 완전히 분리된 단위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합쳐진 덩어리도 아닌 네트워크 형태를 구성하는 수험을 형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혼자 살다가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부름이 있을 때는 뭉쳐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해내게 되죠. 그래서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사회는 또 다른 어떤 권력의 또는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지난 20년 동안에 물리학을 비롯한 많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그 속성이 발견이 되어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척도 중립적 네트워크와 같은 굉장히 고도로 이론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또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되게 굉장히 비민주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는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비대칭성과 또 잠금 효과, 또 나아가서 효율성의 로직이라든가 최적화의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런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측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집단적으로는 이러한 반직관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개방이라든가 참여의 로직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권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얼굴들을 다 같이 가지고 가야만 하고, 과거의 근대적인 권력의 행사가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 때로는 권력 관계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를 누군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하고,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측이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복잡한 권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한 제안을 드리면요, 이제 네트워크 사회의 복잡한 양상 속에서 우리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권력과 정치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효율성과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는 그런 접근 방식, 슬랙이라고 하는 느슨함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으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토론으로 미루고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정부에 20년 근무를 했고 호주 정부 한 10년 일을 했는데, 제가 32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이 미래학에서 농경 시대에는 권력을 종교가 가지고, 산업 시대에는 국민 국가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정보화 시대는 기업이 가지고, 후기 정보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컨시어스 테크놀로지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기 정보화 시대에서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비웃었죠. 근데 오늘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트워크의 권력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큰 권력의 변화까지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민정 이사님께서 일자리의 미래, 가장 관심이 있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좀 갖다 주십시오. 저는 영어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10분 동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technological events produced a lot of smart machines. You have smartphone, you have smart pad, or somebody has Google Glass, or not yet. Okay, thank you. Or somebody has Galaxy Gear or a smart car. So many things we have already. And recent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alytics or Internet of Things or cloud computing, all the stuffs we are reading in the press every day. This phenomenon, we say,
paradigm shift. So we are experiencing now this paradigm shift. I don't know what the paradigm shift exactly means. So according to Wikipedia, it was called just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some people applied it to the social science and economy side too. And what is that? So I searched Google image and I found the simple sentence. The paradigm shift is just a change. It refers to fundamental change in an individual's view or a society's view of how things work in the world. So we have now experienced some technological change. So especiall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ready revolutionized the world, the business and job world too. So in techno-economic sense, we have moved from the hardware economy, from the software economy, and now we also are moving from software economy to service economy. So we are confronting new technological change. For instance, the 3D printing technology is used for prototyping and some distributed manufacturing. In architecture, or in industrial design, or in military industry, or dental and medical industries. What's more, a lot of, or a few companies, few IT companies, are constantly experimenting something with new technologies and also with new product processes. Google is an example. It showed already self-driving car and also initiated the ARA project with open source hardware, and also recently acquired several robot companies like Boston Dynamics and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 So these two professors wrote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book. What book? The name is The Second Machine Age. And they said this second machine ag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first machine age. The first machine age just substitute our physical job, but second machine age is automating and augmenting our cognitive task. And they also said it is unclear whether this second machine age also will be complements or substitute to our job. An article of The Economist is also about the future of jobs. According to this article, since 1980s, the workers felt the increasing competition, not only from the machine or new technologies, but also from cheap emerging market workers. So we understand usually the current employment by sector with these two graphs. Look at this left side. Since 1950s, in the US, the jobs in manufacturing decreased from 30%, around 30%
to 10%. And how about the service? The jobs in services increased from around 40% to 70%. Then how about in the future? Probably a new wave of new technological progress will accelerate the automation of brain work in service sector. Then who knows? We probably move from the service economy to labor economy. Two scholars of Oxford University, they are also curious about the future of employment. They asked,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In details, they examined expected impact of the future computerization on US labor market outputs. The finding shows, it's amazing, around 47% of current jobs will disappear. At least this work will be open to the computerization. And these include accountancy, legal work, telemarketing, technical writing, and many other white-collar jobs. But even so, some jobs, like creativity jobs and some motivation jobs, and als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jobs will survive. The authors of the second machine age, they are professors at MIT, they described just two effects. The first one is the increase in living standard. It's amazing, it's very positive. But second one is very critical. This is the growing gap between the rich people and poor people. The top 1% gained the majority of the income in the past decades. But the median income stagnated. For the last 30 years, the middle class of world GDP decreased from 64% to 59%. Let me show you another book. This book's name is Future Work. So in the long term, we should change our way of work. The authors of this book asked, are you ready? And is your organization ready to change the way of work? Recently, we are talking about the smart working. That kind of things are the way of work. And they believe the changing needs of the workforce necessitate a radical change in the way we do business. Look at this picture. Google CEO Eric Schmidt also talked about the job in Davos Forum this year. He warned new technologies could threaten middle-class jobs, and he questioned, do you have right skill to compete in the future? Do you have right competition skill? And I also read some sentence. He mentioned the same message in the BBC interview. Let me read it. It is a race between computers and people. And as more routine jobs are automated, this will lead to much more work in creative industries. So let me conclude. So the most obvious solutions are a massive improvement by secondary education. So let me explain about that in the panel discussion. So now we should focus on
more cognitive competence, and also emotional intelligence like social skills or motivation work or passion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se cannot be followed by the machines. So today we are provided with, for instance, unemployment benefits and a lot of social packages by government. But I think it is just the short-term remedies. It i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s. So if we take some right remedies like re-education or reskill, then we can harness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and new innova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 이사님께서 지금 일자리, 암울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는 work는 소멸하지만 jobs는 소멸하지만 work 일자리는 소멸하지만 일거리는 무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자리를 자기가 원한다라고 하면 일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Just invent 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자리를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걸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팔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는 www.careeronestop.org career.onestop.org에 들어가면 10년 후에 2020 어떤 일자리가 부상하며 어떤 일자리는 소멸하는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확한 이런 예측들을 한번 보시고 싶으면 많은 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발표가 다 끝났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온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들도 있고 해서 우선 가장 먼저 저는 우리 이상훈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IoT, Internet of Things 해서 사물 인터넷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실은 프로그래머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서 뭐 초등학교부터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코딩을 가르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랬고 또 한국에서 도서관을 앞으로 이렇게 창조의 마당 이런 곳으로 좀 변경시키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선 이제 컴퓨터 랭귀지를 제2의 랭귀지로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 다음의 랭귀지로 우리가 이제 제1 외국어로 영어를 얘기하지만 어쩌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이렇게 하면 다들 머리들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릅니다만 하지만 저희가 연구와 조사 끝에 저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어렵게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컴퓨터 언어를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것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컴퓨터 랭귀지를 가르치고 또 우리 사회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사실은 모두 책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전통적 의미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이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정보가 특히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nowhere는 중요하지 않다. 지식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서로 엮어서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모여 있는 이 도서관을 이제 지식이 다시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서관을 창조마당으로 바꾸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아직은 뭐 미숙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보시고 또 좋은 의견들 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플로어에서 올라온 question to you, Helena. 예. Do you have your? Okay. 헬레나에게 지금 플로어에서 온 질문은 커뮤니티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소비하자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이는 무역과 세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세계화나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신지요? That was the question. There will be globalization as well as localization. What do you stand? What would you suggest? I think that what we are discovering as we study the so-called free trade treaties is that it's not a free market. We have not looked at the way that governments, including my native country of Sweden,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are subsidizing global traders by building up the global infrastructure, by taxing labor, but allowing energy consumption, particularly by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be sold at a lower price than for smaller businesses. So we have a whole system that actually ends up subsidizing global trade, and especially by deregulating, which is what the free trade treaties are about. They are giving big banks and corporations the freedom to go in and out of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At the same time, we have regulations that prevent small producers from selling locally, very often in the name of public health and safety, but many of those regulations are actually meaningless when it comes to small businesses. But they create a lot of bureaucratic red tape that destroys small businesses. So we have to re-examine the way we, without realizing it, are subsidizing and deregulating global traders and over-regulating and punishing smaller local businesses. We need to change that. 네, 감사합니다. I have another question for you. If you are suggesting for this localization, what about these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I went to a 3D Systems, which is the larges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3 weeks ago, and Scott Summit is producing basically plastics. They print plastics and also ceramics and metal as well as food. I was eating some candies and cookies they have printed. So you don't have to actually, sort of transmit all these production to a long distance for consumption. And there are some other, technologies as well as 3D printers, such as virtual reality. You don't have to travel if you wear a Oculus. I was wearing the Oculus, can see all these fireworks flying, that was very interesting. And microgrid, you talked about microgrid, so that you do not have to transfer all this electricity from here to all the way to a long distance. So if you have those technologies, as well as MOOC, something like Coursera, free online education. You don't have to go to universities. You can just study at home for, at the moment, 700 courses, free of charge. So all these technologies may help you for localization, aren't they? Well,
Again, I think we need to step back and look more carefully. In terms of 3D printing, I think we will find that the food that we need for healthy bodies needs to be grown in soil. It needs nutrients and vitamins that our bodies have evolved with. We've evolved for a long, long time on this planet in a deeper connection to the earth and to one another with community. We may be able to produce a few candies through 3D printing, but I can assure you that we will not be able, through 3D printing, to produce the healthy food that our children need. Once we really look at that issue, particularly of food production, it turns out that in fishery, in forestry and farming, we urgently need to rethink and really decentralize, not through 3D printing, not through virtual reality, but real reality. It also turns out that there are a lot of young people who have been computer programmers and have been sitting inside for many years, who are developing actually a love for nature. They want to go out. And there is a new movement growing of young people, often computer programmers, but doctors and lawyers and people who have been in the city and live the indoor life, who actually want to work with their hands, who enjoy farming. And so, again, I think we need to have a bit of a pause and look at some of the fundamentals and then use the technology where it's truly useful. It's clearly useful for monitoring climate changes, for security.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that global technology is needed. But let's sort out where we really need it and where it can actually be harmful. And so the real localization that we're talking about is actually about rebuilding our deeper connections to one another, more live face-to-face community. This is something else that people are developing a need for. They actually want to have connection with real human beings, not just across the internet. They want someone to be able to give them a hug when they're lonely, to help them out when they're sick, to see them as real human beings, not just on a screen, on a Facebook page, but actually real people. We evolved for most of our time in history with those connections, and I think we're suffering a lot of human unhappiness because we're losing those connections. 이런 3D 프린팅으로 제가 먹어본 음식 아직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민병원 교수님에게 들어온 질문입니다. 국가 권력의 중심이 정보에 귀결되고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한 현재 권력을 유지하고 탈환하기 위한 국가, 개인, 민간단체 및 커뮤니티의 의도적인 정보의 생성과 왜곡, 재생산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일단 크게 보면 IT 기술이라든가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권력을 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는 독재자들이라든가 많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의 또는 우리 일반 개인들의 권리라든가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을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누스적인 기술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많은 이 사회 운동이라든가 또 대항 운동들이 국내적인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양대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계를 투영을 할 때, 미래 세계를 진단을 할 때 함께 보아야 되는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말고 호랑이 굴 옆에다가 여우굴을 만들어서 그 여우굴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3주 전에 시스테딩 인스티튜트에 갔다 와서 패트리 프리드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스테딩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앞으로 floating cities, 이 떠다니는 우리나라의 세빛둥둥섬 한강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오퍼를 제가 받고 왔는데 우리가 핸드폰 바꿉니다. 그죠? 3개월, 5개월 아니면 1년, 2년 지나면 핸드폰 바꾸듯이 국가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법률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나 도시를 제공해 주자. 그러면 이 새로운 국가나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소로 만든다면 독재 국가들도 우리를 따라올 것이고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플랫폼, 시추선이 지금 많이 남아돌죠. 그 남아도는 시추선에 국가를 한 랏이라 그래서 개개인에게 한 400명이 지금 이주를 들어가려고 그러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는 블루시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미 컴퍼니입니다. 거기에 비자를 이제 공해상에다가 국가나 도시를 만드는 건데 공해는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68%의 지구촌의 해양이 200해리만 건너면은 주인이 없어요. 그 주인 없는 곳을 저희는 땅 따먹기 대신에 물 따먹기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시추선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 와서 살아라. 오면은 의료 서비스 굉장히 싸게 무료로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아니면은 에너지 생산 최대로 할 것이다. 또 아쿠아컬처해서 어족 양식장을 밑에다 그죠 내려보면서 양식장을 키우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패트리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 수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의 손자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국가를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도시를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들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이 다양하게 축소되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은 점점 적어져서 똑똑한 개개인들이 네트워킹화하고 그죠 SNS하고 이런 사회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좀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민정 박사님에게 들어온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직업, 일자리, 작업 환경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형태에서 재택근무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또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 사장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경쟁적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봐라라고 했는데 교수님 생각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미래 산업일까요? 어떤 게 미래 일자리입니까? 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직업과 일과 우리의 삶의 현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얘기인데요.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IT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에 노예가 된다고 해도 우리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먼저 말씀하신 질문 순서대로 하면은 재택근무랑 연결해서 본다면은 아까 그 the way of work,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creativity job을 구해야 되고 좀 더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고 interpersonal communication job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춘 좀 더 커그니티브한 태스크에 이제 몰입을 하려면 우리의 머리가 좀 더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해지려면 오피스의 어떤 구조 자체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퓨처 워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들, 이제 컴퍼니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직원들을 그냥 한 오피스에다 몰아넣고 생산성을 구가하고 있는데 노력하지 말아라. 그건 오히려 머신들이 해줄 테니까 앞으로 이제 너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해줄 거는 직원들이 좀 더 플렉시블하게 싱킹할 수 있는, 좀 더 아웃컴에다가 좀 더 퍼포먼스에 포커싱을 한 그런 웨이 오브 띵킹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요즘 이제 디자인 혁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그런 좀 말랑말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는 게 재택근무하고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꼭 집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뭐 카페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온더 무브 하면서, 내지는 만약에 뭐 나이키 같은 회사는 그렇다고 해요. 직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요. 어디로 내보내겠습니까? 그 운동화가 심겨져 있는 현장에 내보내겠죠. 뭐 농구장이라든지. 그런데 내보내서 불편함이 뭐가 있나, 그런 거를 가꾸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구글 CEO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우리는 준비가 됐느냐, 그런 스킬이 준비가 됐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엘레멘터리 스쿨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온라인 교육도 많이 발달돼 있고, 특히 특성화 교육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제가 미국 가갖고 안식년을 해보니까 요즘은 그 평생교육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지금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걸 가져가야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 마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코딩 기술을 지금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영역의 전공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아까 오전에 기조연설에서도 그 콜라보레이션, 그 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니,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되지 않냐, 너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돌고 있지 않냐, 그런 자원들을 다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거를 다른 것과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성화, 이제 요즘 대학들이 슬림화도 많이 하지만 특성화되는 대학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미국의 싱글러리티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이건 박사과정도 아니고 석사과정도 아니고 2009년에 세워져 가지고 2010년도에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해서 같이 해서 창업 벤처 대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잡을 새로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일자리 문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빈치 인스티튜트의 토마스 프레이는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한 개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2개 정도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것들이 뭐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60가지의 일자리, 2020년에 뭐 최대 부상하는 일자리부터 2030년에 부상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뭐 3D 프린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3D 프린터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자동화 감사, 이게 오토메이션 오디터스, 이런 일자리도 있고요. 소재 전문가, 3D 프린터는 이미 거의 무료고요. 3D 스캐너도 60만 원에 나오고요. 제가 26년 전에 3D 프린터 이야기하니까 정신 나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모든 사람이 3D 프린터 알고 있어요. 3D 프린터 지금 개발하면은 거의 정부가 이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노인 요양원에 네덜란드는 1개씩 푸드 프린터를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3D 프린터로 돈을 벌 것인가? 3D 잉크 디벨로퍼입니다. 잉크가 뭐 무궁무진하게, 그죠? 3D는 계속 프린트할 거니까 그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플라스틱에서 뭐 세라믹에서 금속, 메탈에서 푸드 종류까지. 그래서 3D 프린터 잉크 디벨로퍼, 이게 굉장히 부상하는 일자리고요. 또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면은 가격을 책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cost estimators 라는 이런 일자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3D design engineers, 이런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3D food printer chef, 이제 뭐 너무나 아름답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프린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3-4시간 일할 필요 없이 예쁘게 프린트한 이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오간, 장기도 지금 이미 많이 프린트하기 시작해서 오간 프린트, 오간 에이전트라는 이런 일자리,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또 사물 인터넷에도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IoT에서도 어떤 일자리가 주로 이야기되냐면 라이프스타일 평가사, 모든 것이 연결이 되니까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원하는지 라이프스타일 오디터스 이런 것도 있고요. 효율성을 컨설턴트 해주는 efficiency consultants라는 것도 있고, 또 증강현실 건축가 해서 augmented reality architects, 아바타를 관리해주는 아바타 relationship managers 이런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먼저 누가 어떤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분야의 1등이다라고 클레임을 해서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만들어서 전 세계 인터넷 속에서 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상원 과장님한테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조사 중에서 대기업 중심의 체제 유지가 68.8%로 나왔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이런 건 가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의견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애플이나 또는 그 중국의 화웨이 같은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하고 경쟁하는 한국의 기업 이랬을 때, 예컨대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었으면 경쟁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다면, 한국의 기업이 없다면 그들 회사의 제품을 그냥 사다 쓰면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개인당 GDP, 개인당 소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1인당 GNI, 1인당 국민소득이 그게 제일 중요하냐? 그게 말고 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질문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이 나온 배경에는 또 중소기업과의 국내 시장에서의 대기업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또 벤처기업들의 창업이 굉장히 더디고 방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대기업으로서 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거나 개발해야 될 기술, 또 만들어야 될 제품이 영역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작은 기업들이 또는 영세 상공인들이 하는 분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학에서는 2030년만 되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사하고요, 네트워킹화하고 90%가 1인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송민정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신 다시 질문이 들어왔어요. 미래의 가장 유명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직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스마트 머신, 그러니까 스마트 세컨 머신 저자들도 이제 그런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모셔널한 잡들, 그렇게 돈 버는 직업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에 대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직업조차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ICT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ICT가 만약에 있게 되면 새로운 직업의 형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직업에 속하는 거죠. 아까 직업군에서 보면, 프로버빌리티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낫고 그래도 회계사가 낫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래는 그렇게 안 간다라는 거죠.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좀 더 소셜 워크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들에게도 이제 ICT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업으로서 발달이 될 수가 있다면 그냥 간호원이 아니라 ICT가 접목된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특성화 대학에서 뭐 IT 융합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의료 쪽 마찬가지고요. 병원 쪽, 금융 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직업을 이제 그냥 딱 생각하라 그러면 그래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직업은 인터퍼스널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은 저는 성직자가 가장 서바이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성직자가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을 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양한 일거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내가 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last question to you. Would you like to have a comment to make? Yes, again, I think we need to step back to look a little bit at what's happening now. What I'm seeing is that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o many jobs are being destroyed because we're manufacturing products that are actually, among other things, impossible to repair. So, for instance, even shoes and refrigerators and cars that had literally hundreds of thousands, millions of people able to repair and maintain these products, sometimes for generations. That's all being thrown away because products are being manufactured in such a way that you cannot repair them. And when you buy a modern computerized car, if just the mirror breaks, you're talking about spending thousands of dollars and often throwing away parts that, as I say, cannot be repaired. We're also allowing a commercialization to happen so that companies are making things for a shorter lifespan. We have built-in obsolescence. This is being allowed. And so things are actually programmed to break and then they can't be repaired. So we talk about creating jobs, but we also need to look at all the jobs that are lost. And it's particularly obvious when you look at so-called less developed or less industrialized parts of the world, where you find that, again, millions of people are engaged in small-scale production, whether it's shoes or furniture or building houses, and it works. And they're able to maintain and build and provide for. So there are many, many functions, particularly in basic needs, that could be done in a way that, not exactly as they were done in the past, but we don't need a high-tech solution for everything, and we don't need to use high technology to create jobs. In many cases, it's a question of allowing societies to continue producing in ways and then using technology for improvements where it can really be an improvement. 네, 반드시 하이테크로 일자리를 구하지 말고 사랑이나 행복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민 교수님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사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그 사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의 정치 체제를 보면 뭐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은 부작용들을 겪고 있습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 자유라고 하는 말과 민주라고 하는 말의 이 상호 모순 관계인데요. 자유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개인의 가치,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민주주의는 절차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존을 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인 1표제라든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항상 두 가지를 맥시마이즈하기가 어렵습니다. IT 기술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 기술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의 권력이라든가 정치 체제의 모습이 이런 그 자유와 민주의 가치의 긴장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답이 없지만 아까 그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 유토피안주의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쉬운 답을 추구하기에는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상호 의존적이고 복잡합니다. 나 개인의 가치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 관계로 반드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질문 오늘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실 분 계시면 아니면 questions among ourselves? Do you have any questions to anybody? Okay? 제가 먼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 질문을 사실은 세 분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송 박사님 말씀하신 그 아주 플렉시블한 그 협력,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제가 100%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제 걱정은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머리도 더 좋은 사람이 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대신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민 박사님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상 근대국가 또 그 전의 국가 형태부터 근대국가, 현대국가 넘어오고 있는데 아까 세션 1에서 발표한 그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감안했을 때 이 국가의 형태가 향후 100년 동안 예컨대 근대국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국가가 나올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민주주의, 네트워크 정치 이런 기반으로 해서 색다른 정치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잠시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마지막 질문을 드리지만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실 우리 헬레나에게는 제가 바로 워낙 왜냐하면 헬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로컬리제이션을 통해서 CO2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그 세계화라든가 글로벌화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과연 그러면 과학기술이 또는 정보통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또 과학기술을 또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저희 그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에서 그 개도국의 수준에 맞는 그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울처럼 굉장히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도시농장 같은 시티 파밍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외에 혹시 과학기술과 ICT 쪽에서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보시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먼저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3분 동안 하겠습니다. 레이지 피플은 잘 이용해 주셔서 소비 사회가 또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하드웨어 이코노미에서 서비스 이코노미로 왔다고 소프트웨어 이코노미 거쳐서 서비스 이코노미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비스 이코노미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죠.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과거에 코닥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서비스 플랫폼. 그죠? 인스타그램이 떠오르죠. 이런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규제적인 이슈,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발달하면서 스냅챗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건 우리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또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주느냐? 레이지한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우리 청중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계속 간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이제 국가는 한물 갔다. 국가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는 결코 이게 사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또 굉장히 전문성을 기른다든가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저희는 이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이용하는 국가의 모습도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나 사회처럼 끊임없이 진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there's definitely many us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but it's a question of looking at as I said, the economic system that has been deregulating the global players. So, for instance, foreign investment has been deregulated, and after 2008, even Alan Greenspan said, maybe I was wrong. Maybe the free market is not the right way. Maybe we need some regulation. What happened is that governments were afraid to regulate because the big businesses said, if you regulate here, we'll go elsewhere and you will be left behind. I believe that this mobility for big business being able to say to national governments, if you don't let us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more wealthy, you will be left behind. I believe that's the big problem we face. And when I talk about localization, I'm basically talking about governments collaborating to say to business, sorry, there are certain areas where government needs to be in charge. Government should not run business. We've seen that communist models don't work. But government should be there to set the rules, to protect socie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within the rules, there is plenty of room for trade, there is room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creativity. But we must ensure that we don't lose democracy, because if we are run by essentially the needs for profit of big business, we no longer have democracy. So by localizing, I'm saying every business needs to belong to a place. So General Motors can stay in America, Samsung stays here, and we can have global trade and exchange, but every business adheres to the rules of a sovereign government that in collaboration with other governments has realized that the hypermobility of foreign capital and foreign trade is damaging to the environment and to society. I hope that makes sense. 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같은데 제가 가서 봐서 가장 부러웠던 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알죠? 인스타그램 뭐 사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하는 인스타그램을 10조 원에 사줬어요.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19조 원 주고 사줬어요. 그리고 모토로라는 뭐 구글이 그죠? 13조 원에 구입했고, 구글은 또 네스트라는 이런 서마미터 이런 거를 3.2조 원, 우버라는 게 있습니다. 우버 온라인으로 핸드폰에서 눌러가지고 3분 만에 택시가 다가와요, 저한테. 이런 시스템을 4천억에 구입을 했고,
뭐 다양한 것들을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이라고 한다면 젊은 아이들이 2, 3년 노력한 것을 조크로 이렇게 얘기해요. 2조 원 달랬더니 아이 이거 3조 원 줄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만 가능하다면,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거 열심히 기술을 개발했는데 큰 뭐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을까, 그냥 싹 다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윈윈하자, 오히려 이렇게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주거나 다시 인베스트먼트를 해줘서, 그 우버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그 하던 일을 계속하죠. 이런 분위기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스타트업 컴퍼니 뭐 충분히 우리가 일자리를 인벤트,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일거리를 만들어서 또 5년 후에 3년 후에 팔 수도 있고요. 이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빨리 이런 분위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UN 미래포럼 한국 대표 박영숙이었고요. 연세대학교의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저희는 이제 오늘의 컨퍼런스 마칩니다.